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광합성 파트 이제 마지막 후반부 11문제 풀 거고, 그다음에 세포 분열은 7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풀 생각이긴 하지만 1시간 반 동안에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뭐가 되냐? 유전 파트가 돼요. 여기가 16문제가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 유전 파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부터 풀 거고요. 자, 6번은요. 광합성에서 순환적 전자 흐름, 즉 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 파트에서 뭐 복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순환적도 하고 순환적도 같이 할게요. Z 구도니까 지그재그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2 얘는 P 680 최대 피크가 680.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빛을 받습니다. 그렇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튀는데 그게 들뜬 상태가 됐다가 나중에 1차 전자 수용체가 받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OEC라고 해서 산소 발생 중심 복합체가 있습니다. 관계 2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광분해가 일어나더라. 그러니 산소가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1차 전자 수용체는 누구한테 주더라? 플라스토퀴논. 이거 햄기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지용성이고 단백질 아니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토퀴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죠? 시토크롬 B6F 컴플렉스 복합체. 그런데 이 시토크롬 B6F 복합체한테 넘겨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양성자 구배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개수는 요즘은 다 맞추고 있죠. 4개 양성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장소까지도 이야기해 볼까요? 즉 이때 4개 양성자는 어디 있는 거? 스트로마. 스트로마 쪽에 있었던 양성자가 어디 쪽으로 이동한다?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부 또는 틸라코이드 내강. 루멘.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역시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강. 근데 피트 기출을 보니까 후반부에는 틸라코이드 내부라는 말을 더 썼고요. 그게 루멘하고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토크롬 B6F 복합체가 누구한테 넘겨줬더라? 플라스토시아닌. 그래서 구리를 보조인자로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이동성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줬죠? 관계 1. 그럼 얘는 최대 피크가 얼마? 700 나노미터. 그럼 얘도 역시 빛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Y축이 직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표준 환원전이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됐다가 1차 전자 수용체가 받아주더라. 우리는 지금 순환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비순환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페레독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름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FD, NADP 플러스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 근데 이거를 줄여서도 어떻게도 이야기했냐면 NADP 플러스 환원, 효소, 복합체 이렇게 줄이기도 하더라. FD, NADP 플러스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 또는 NADP 플러스 환원, 효소, 복합체. 그러면 얘가 전자가 지금 2개가 이동을 하고 있죠. 쭉 가가지고 마지막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가 된다고요? NADP 플러스
근데 여기도 좀 개수를 맞추면 NADP 플러스에다가 두 개의 양성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두 개의 양성자가 전자 두 개가 수소 두 개라고 생각해서 NADPH와 한 개의 양성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더라? 스트로마. 그렇죠?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양성자 구배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 구배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일어나요. 그러니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부가 pH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네 개 양성자가 여기를 시토크롬 B6F 복합체를 통해서 루멘 쪽으로 껐을 때 이때도 역시 pH 구배가 생기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루멘, 틸라코이드 내부는 pH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트로마는 pH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양성자 줄어드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개 양성자가 한 개 양성자로 줄어들었으니까 또 역시 스트로마는 pH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은 Z 구도인 Z란 말은 지그재그, 이게 지그재그 형태로 G값이 바뀌니까, 그래서 Z 구도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빛 에너지 써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전자는 물에서부터 NADP 플러스로 가서 되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그러면 비순환적 광인산을 썼을 때 관계가 두 종류 다 쓰죠. 관계 2까지 다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죠. 그러니 산소의 발생이 일어난다. 그게 관계 2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성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CF0, CF1을 통과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뀐다? ATP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양성자 통과할 때마다. 그렇단 말은 ATP를 생산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로마에서 NADPH도 만들어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NADP 플러스가 부족하면 왜 NADP 플러스가 부족할 수 있을까요? 명말이 너무 지나치게 세거나, 즉 비세의 세기가 너무 가거나, 켈빈 에러가 제대로 못하면, 즉 CO2의 농도가 낮아지면 이 NADP 플러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NADP 플러스가 없으니까 이 효소가 일을 못하고, 따라서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자 녹색으로 할게요. 이 녀석이 얘한테 전자를 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전자를 주더라? 시토크롬 B6F 복합체한테 주더라. 그러면 그 녀석은 플라스토시아닌한테 줄 거고, 관계원이 다시 이 반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이 결국 뭐예요? 순환적 광인산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한 것은 순환적 광인산화였다. 그게 이제 우리 피트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관계 1이에요? 아니면 2예요? 1. 2 아니죠.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가 페레독신, 원래는 페레독신이 NADP 플러스 환원효소 복합체에 넘겨준다면 비순환적이 될 건데, 그게 넘겨줄 수 없으니까 시토크롬 복합체한테 넘겨줬고, 얘는 누구예요? 플라스토시아닌. 그래서 기억에 A는 플라스토시아닌이에요. 그림에서 비대는 수용은 관계 1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토크롬 복합체는 양성자를, 자 여전히 두 개의 전자를 운반할 때 네 개의 양성자가 운반을 하는데, 얘는 스트로마 쪽이었고 얘는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부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 양성자를 틸라코이드 공간에서 스트로마 반대로 적었다. 그죠?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공간 또는 내부 또는 루멘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7번 갑니다. 자, 여기는 빛의 유무에 따라서 그러면 빛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반응을 못한다? 명반응 못합니다. 광반응 못해요. 빛반응. 그래서 빛이 없다는 것은 명반응을 못한다. 그럼 빛이 있을 때 그제서야 명반응을 할 수 있다. 근데 Y축이 pH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게 순환적이든 비순환적이든 이 사건이 벌어지면 루멘 쪽은 즉 틸라코이드 내부는 pH가 어떻게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명반응을 하게 되면 명반응 시 pH가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 pH가 올라가는 녀석이 있는데 pH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스트로마 쪽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스트로마 쪽은 pH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 그냥 외우고 있죠. pH 8까지도 갈 수 있어. 떨어지는 것이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부 또는 틸라코이드 공간.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4. 그렇지. pH 4. 그래서 델타 pH가 4 정도의 차이가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pH니까 여기가 작은 거 여기가 높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pH 8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pH 4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A는 스트로마 얘는 루멘 또는 틸라코이드 내부 또는 틸라코이드 내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스트로마예요. 맞아요. T1에서는 명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계1, 관계2는 모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명반응 못하니까. 원이 작동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자, T2에서 그러면 열심히 명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라스토시아닌의 전자전달을 차단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플라스토시아닌의 전자전달을 차단하면 비순환적도 안 되고 순환적도 모두 안 돼요. 그렇죠? 이 녹색과 노란색이 모두 차단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스트로마가 pH 8이나 4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A, B의 pH 차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 아니라 감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명반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가니까 얘네들이 마치 밤처럼 돼버리니까 pH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그 다음 C3, C4 캠 식물 비교하는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C3 식물, C4 캠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C3부터 먼저 할게요. C4 캠. C3는 무슨 식물? 온대 식물. 그렇죠? 벼나 뭐 장미나 이런 거. C4 식물은 열대 식물.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되더라? 수수자 달린 애들.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이런 애들. 캠식물은 사막식물. 그럼 뭐가 돼요? 선인장, 파인애플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C3 식물 같은 경우는 1차 이산화탄소 고정 효소가 누구라고요? 루비스코. 루비스코. 그 다음 얘네들은요. PP 카르복실레이즈. 얘도 역시 PP 카르복실레이즈. 질문. 시포나 캠도 루비스코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켈빈으로 하니까 루비스코 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러면 C3 같은 경우는 1차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여백세포죠. C4는 1차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게 여백세포예요? 아니면 유관속초세포예요? 진짜? 여백세포. 여백세포. 근데 캠식물은 뭐예요? 그것도 여백세포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를 굳이 C4에서 빨간색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같은데. 그런데 C4에서 1차 이산화탄소 고정하지만 켈빈회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켈빈회로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여기는 여백세포에서 합니다. 그 캠부터 먼저 하면 여백세포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유관속초세포다. 그렇죠? 또는 다발초세포, 번들시스 셀. 요게 갈렸다. 그렇죠? 그러니 보통은 1차 이산화탄소 고정이 켈빈 회로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장소적 격리, 공간적 격리, 지역적 격리, 뭐 장소적 격리라고 쓸까요? 장소적 격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캠식물은 여백세포에서 1차 이산화탄소 고정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기공을 밤에 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켈빈으로 언제 한다고요? 낮에. 명반응의 산물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만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밤과 낮에 격리가 일어났어요. 시간적 격리. 시간적 격리가 일어났어요. 라는 것이 되겠죠. 자,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그렇다면 이 세포가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C4. 그 다음에 밤과 낮이 나눠져 있는 거 캠. 그러면 그런 게 격리가 없는 거 C3 되겠죠. 그럼 가나에서 최초로 탄소를 고정하는 효소, 즉 1차 이산화탄소 고정 효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는 C4와 캠이니까 당연히 PP 카르복실 효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C4와 캠이 루비스코가 없다 하면 안 돼요. 그게 2차 이산화탄소 고정 효소가 돼버린 꼴이다. 그 다음에 고온 건조. 자, 무조건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광호흡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호흡만 한 번 더 할게요. 광호흡. C3 어때요? 정말 많이 합니다. CO2 농축 기저학이 없으니까. C4는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공을 오픈하고 즉 대기 산소 21%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CO2 농축 기저학이 있으니까 덜 한다. 그럼 여기는요. 아예 안 한다고. 그렇죠? 왜? 기공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대기 21%, 산소 21% 영향 안 주고 CO2 농축은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광호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럼 광호흡 양은 C3인 다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가에서가 다에서 더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렇죠? 적다. 다에서 다란 건 C3. 최초로 탄소를 고정하는 효소 그게 루비스코 맞죠? 그런데 얘가 산소를 고정하게 되면 C2 화물이 생성되는 맞아요, 틀려? 맞죠. 자, 왜 그런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우리 루비스코라는 말에서 여기 오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옥시게네이즈.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C는 카르복실레이즈, O는 옥시게네이즈. 그냥 얘는 산소도 고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이 있으니까 산소를 고정할 수 있더라. 그럼 원래는 루비스코가 기질을 RU, BP를 가지고 리블로즈 비스 포스페이트. 근데 원래는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주로 고정하는데 산소를 고정할 수도 있겠다. 누가? 요 녀석이. 그렇죠? 그럼 탄소수가 5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언스테이블하니까 둘로 쪼개진대요. 그래서 3탄당이 누구? 3, 4,
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되고 얘는 바로 켈빈에를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C 두 개짜리가 나오는데 그 녀석 이름 뭐예요? 글리콜, 그냥 글리콜산이에요? 아니 인산이에요? 인산이겠지. 양쪽에 여기도 인산기 여기도 인산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C2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C2는 바로 켈빈에를 돌아갈 수 없더라.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인산기를 빼고 뭐가 되더라? 글리콜산. 그래서 이 글리콜산이 돈다고 해서 글리콜산 경로라고도 했죠. 그러면 글리콜산 경로는 어디가 필요해요? 엽록체에서 그 다음에 얘니까 어디로 가더라? 포옥시좀. 그리고 여긴 산물들은 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세린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여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서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맞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역시 뭐 변형이 되고 쭉쭉 가고 다시 오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또 소모되더라? ATP가 소모되더라. 맞아요? 지금 우리는 이 경로가 뭐라고요? 글리콜산 경로. 그렇죠? 글리콜산 경로. 그럼 글리콜산 경로는 루비스코가 산소를 고정하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루비스코가 산소를 고정하다 보니까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광호흡. 그렇죠? 합성을 하는데 호흡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얘를 고정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광호흡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9번 갑니다. 자, 첫 번째 가를 볼게요. 가는 어떤 이산화탄소의 단위 시간당 이산화탄소의 뭐 출입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A가 오른쪽, 여기 B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이 그림 속에는 없지만 당연히 식물이니까 뭐가 존재할까요? 마이크로,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쌤 왜 미토콘드리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미토콘드리아 항상 세포호흡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세포 호흡량은 또 일정합니다. 물론 온도가 바뀌면 호흡량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만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 쪽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자, 나를 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양인데 총 광합성 양이 있고 호흡량이 있습니다. 그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는요. 순 광합성 양은 어디서 뭐를 뺀다? 총에서 호흡량을 뺐다. 맞죠? 그래서 순 광합성 양은 총에서 총 광합성 양에서 그 호흡량이 그냥 세포 호흡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앞에서도 언급했고요. 그러니까 수는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제로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총 가합성량은 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다. 호흡량도 마찬가지예요. 제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란 개념 없고 플러스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는 뭐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요 시점 45도 정도 되겠네. 45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는 총 광합성량이 제로라는 게 아니라 순 광합성량이다. 그렇죠? 제로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총 광합성량이 최대인 시점은 여기 같아요. 총 광합성량이. 그러면은 여기가 30도네요. 30도일 때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 데이터 상에서는 총 광합성량이 최대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볼게요. 맷돌일 때 순광합성량이 최대일까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30도가 순광합성량이 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뭐 30인데 여기 보니까 20도나 25도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커요. 이거는 뭐 자가 있어야 되나? 자, 여기나 이 차이가 더 크죠. 이런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그럼 대략적으로 갑시다. 한 20에서 25도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 딱 눈금자를 보여줬죠. 세밀하게 준 건 아니니까 20에서 한 25도 사이가 순광합성량이 최대요. 차이가 제일 큰 것이. 그럼 볼게요. 45도씨에서 45도씨는 순광합성이 제로입니다. 그 순광합성이 제로란 것은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는 CD가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정도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정도가 같다는 소리지. 그러면 결국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C가 많다는 것은 호흡량이 많다는 소리예요. D가 많다는 것은 총광합성량이 많다는 소리니까. 근데 50도에서 50도는 아예 제로인데. 그렇죠? 뭐가 제로냐? 총광합성량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은 A의 이산화탄소 이동량과 B의 이산화탄소 이동량, 근데 여기는 엽록체막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광합성량이 제로라는 것은 광합성 안 했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AB 같은 경우는 A와 B에서는 이산화탄소 이동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왜 없는 거야? 광합성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총광합성량이 제로라는 소리는 광합성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다 제로야. 제로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 50도씨에서 총광합성량이 제로긴 하지만 호흡량은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냐? 자, 니은 문장을 50도에서 누구 거는 있을 수 있어요. CD는 비교할 수 있겠지. CD. 왜냐하면 미토콘드에 여전히 호흡을 하니까. 그러니 C 같은 경우가 C가 D보다 더 큽니다. 이산화탄소 이동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D에서는 들어오는 건 없겠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광합성량과 순광합성량은 서로 다른 온도 맞아요? 예, 그거 했네.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30도, 순광합성량은 뭐 23도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온도 맞네. 따라 답은 5번. 자, 여기는 뭐 백색광 조건에서 어떤 특정 파장 A와 그리고 파장 B의 빛을 통해서 엽록체 있는 시토크론 산화 정도를 봤습니다. 이거 무슨 실험이었죠? 듀센의 또는 듀이젠센의 시토크론 F에 대한 기량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광합성 연구 역사 뭐 이런 거 할 때 기량 효과 듀이젠슨이 밝힌 실험이에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긴 하죠. 자, 우리가 시토크롬 B6F 복합체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는 시토크롬 F 가지고 했어요. 어쨌든 시토크롬 B6 가지고 해도 상관없고요. 얘네들에 대한 산화 정도를 봤다고. 그러면 우리 시토크롬 F 앞쪽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2가 있겠지. 그럼 얘는 P 680의 최대 피크. 그러니까 중간에 다 생략하자는 거예요. 관계 1 최대 피크 얼마? 700.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주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흡수가 많구나. 얘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흡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 긴 파장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긴 파장을 줬다. 얘가 주로 흡수를 할 거고, 얘가 흡수를 할 거고, 그러면 시토크롬 F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겠지. 그죠? 그럼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산화가 일어나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시토크롬 F에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녹색으로 합니다. 만약 짧은 파장을 주게 되면 주로 누가 흡수한다? 얘가. 그럼 얘는 전자를 물에서부터 쭉 와서 얘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시토크롬 F를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토크롬 F를. 그러니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은 시토크롬 F에 대해서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타고니스트 기랑 효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무슨 결론이었죠?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을 이용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중간 매개자가 누구다? 시토크롬 F다라는 걸 밝힌 유명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색광일 쓸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게 결국 이거예요. 백색광일 때는 이 두 가지 파장이 다 있을 거니까 계속 산화한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파장을 줬더니만 이게 올라갔죠. 산화가. 그러면 결국 뭐를 줬다는 거예요? 긴 파장. 그래서 A는 아마도 B에 비해서 긴 파장일 거다. 그럼 이때는 주로 누가 관계를 했다? 관계원이 주로 관계했구나. 그렇죠? 근데 긴 파장은 여전히 있는데 B라는 파장을 줬더니만 그게 정도가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환원이 됐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여기는 B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이었겠네. 그럼 이때는 가라는 이때는 무슨 일이 관계 1뿐만 아니라 관계 2도 써먹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다시 A를 하니까 다시 산화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백색광을 줘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파장 A의 빛은 A라는 것은 긴 파장, 그게 관계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 1에서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가다 보니까 얘를 땡겨오더라. 이 소리예요. 구간 가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관계 2를 썼으니까. 관계 2를 썼으니까 물에서 광분해가 일어나서 산소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니온도 맞네요. 그 다음 관계 2로부터 시토크롬 복합체 전자 전달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사건을 막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T1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면 구간 가에서 원래 여기 시토크롬 F의 산화 정도는 이걸 막으면 산화만 되겠네? 그럼 산화는 더 올라가겠지. 그렇죠? 얘를 막았으니까. 그러니 차단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다는 이 문장은 맞다. 따라서 답은 7번. 11번 갈게요. 자, 여기는 C4, 아까 우리 C4 정리한 적 있습니다. PP 카르복실레이즈가 1차 이산화탄소 고정 효소고 여백세포에서 무슨 사건이 1차 이산화탄소 고정이 일어나고 유관 속초 세포에서 켈빈 회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들이 뭐라는 소리예요? 여백세포. 근데 이 유관을 덮고 있는 이 녀석이 유관 속초 세포. 그래서 A가 여백세포, B가 유관 속초세포 또는 교재마다 다발초세포, 전공용어는 번들시스 셀. 지금 누구 이야기? C4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PP 카르복실레이즈가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1차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가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유관 속초 세포에서는 무슨 일이? 여기는 명반응 일어나요? 일어나죠. 켈빈 회로도 일어나요?
일어나죠. 누구에 의해서? 루비스코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여백세포에서도 명반응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 했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명반응 일어납니다. 그러나 켈빈에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때 명반응을 할 때 캠벨 측도 읽어보시면 유관속초세포에서 명반응을 하는데 순환적 광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순환적 광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할 수가 있어. 순환적 광인사라만 한다고 했어요. 즉 뭐만 쓰더라? 관계투만 써요? 관계원만 써요? 관계원만 쓰더라. 선생님 근데 왜 유관속초세포에서 관계원만 써요? 실제는 C4 회로를 통해서 CO2 농축을 하는데 유관속초세포에서 관계2를 쓰는 순간 산소가 또 발생해서 또 광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관계1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계1과 관계2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예, 그 상관없어요. 여기서 켈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다 쓸 수 있어. 그렇죠? 이유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 나는 이거 진화 파트를 가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선행을 할게요. 아직 우리는 진화 파트를 나중에 할 거지만 여기에 지금 수렴 진화라는 말이 하나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안 배웠습니다. 요 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수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렴 진화. 근데 느낌은 딱 오나요? 어떤 진화니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변한다는 건데 수렴된다? 어떤 형질이 같이 모인다. 같은 형질로 갖는다. 이 소리 같긴 해요. 자, 수렴 진화는요. 뭐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기온이 상이한데 어떤 유사 또는 동일 환경에 적응을 해서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유사 또는 동일 형질을 갖는 것, 갖는 진화. 뭐 이런 게 수렴 진화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서로 달랐는데 나 때 와가지고는 쟤하고 나하고 비슷해진 거야. 그게 이제 수렴 진화예요. 자, 어떻게 제가 설명할 거냐? 이게 진화 파트에 설명하는 내용이긴 한데 진화수, 개통수를 그렸어요. 진화수 또는 개통수.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줄기를 뻗었고 그 다음 가지를 이런 식으로 뻗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뭐 세 종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란 말이에요. 어떤 개통수, 진화수라고 합니다. 여기 숫자는 나무 숫자. 그러면 지금 몇 종이 있다? 1번이란 종과 2번이란 종과 3번이란 종이 현재 있더라. 근데 이렇게 1, 2, 3을 나눴던 이유는 뭔가 조금이라도 달랐으니까 1, 2, 3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1, 2, 3번들은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A라는 형질을 가졌대. 우리는 A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뭐 A라는 형질이 있대.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에서 B라는 형질을 가지면서 1번과는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라는 형질을 가져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1번이란 종은요. 1번이란 종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A만. 2번이란 종은 A와 B를 다 들고 있어. 3번의 종은 세 가지를 다 들고 있어.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렴 진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수렴 진화가 없다고요. 이제 수렴 진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요. 뭔가 새로운 녀석이 또 나왔어. 근데 이 녀석이 4번이랄게요. 4번의 녀석이. 그러니까 뭔가를 획득했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면 얘가 독특하게 뭐 할까요? D라고 합시다. 그러면 4번의 녀석은 A도 같고
B도 갖고 C도 갖고 D도 가졌단 말이에요. 됐죠? 아직도 수렴진화 설명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수렴진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렴진화 여기서 다시 한번 D를 갖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D를 갖게 되는. 그래서 5번이라는 종이 탄생했다 하자고. 5번이라는 종이 탄생했어. 그럼 5번이라는 녀석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는 없지만 D라는 녀석을 가졌다고. 그럼 이제 수렴진화가 나온 거야. 누구와 누구가 수렴진화했다는 거야. 4번과 5번이. 4번과 5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번과 5번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졌는데 이게 갑자기 D란 형제를 획득했는데 얘뿐만 아니라 얘도 획득했어. 그럼 아마도 유사한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위에 조상에서는 없었던 형제를 다시 획득했다고. 즉 누구와 누구가 4번과 5번은 무슨 일이 수렴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진화 파트를 안 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C4라는 게 이제 클로즈 서큘러인데 얘가 C4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C4란 말이에요. 얘가 C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C4예요. 얘도 이제 C4고 근데 얘네들이 모두 다 C4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봐도 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 이야기 할까요? 이쪽 이야기 할까? 자,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개통수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렸단 말이에요. 얘하고 갈렸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상이 달라졌지. 그런데 쭉 가다가 무슨 사건이 여기서 C4라는 것을 획득을 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런 데서 C4라는 것을 획득했다고. 그죠? 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볼까요? 얘네들도 쭉 가다가 여기서 무슨 사건이 C4라는 걸 획득했대. 나머지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수렴진화제. 수렴진화. 이해되겠어요? 이 양상하고 똑같지.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P라는 건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광합성이 일어날 때 루비스코 있죠? 카르복실레이즈, 즉 루비스코가 CO2 고정하는 활성은 유관 속초세포에서 루비스코가 있어요. 그럼 B가 더 훨씬 더 높겠다. 그렇죠? A에서는 루비스코가 작용 안 해요. 그러면 B에서가 훨씬 높다. 이 말은 맞는 말. 맞죠? 나는 C4 광합성이 수렴 진화성을 보여준다. 맞아요. 그렇죠? 디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되는데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 합성되는데 소모되는 ATP 양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자, 또 잘 들으셔야 돼.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 만들 때 필요한 ATP라는 거야. 산소를 통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광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광호흡을 따지면 안 된다고. 맞죠? 그러면은 지금 C3하고 C4가 있는데 지금 무슨 조건이에요? 광호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광호흡을 안 한다고. 이산화탄소부터 포도당 가니까. 그럼 얘는 하나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때마다 몇 개 ATP를 소모하더라? 3개 ATP를 소모하더라. 광호흡 안 했을 때. C4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산화탄소 고정할 때마다 외워야 되는 사건인데 5개 ATP를 소모합니다. 이건 C4회로 경무에서 그 사건이 벌어져요. PP에서 피르부산 갈 때 2개 ATP를 소모하는 꼴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C3에서는 결국 3개 ATP인데 C4에서는 5개 ATP예요. 그럼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적다. 맞아요? 따라 답은 4번입니다. 좀 더 합시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12번에.
자, 이런 문제들이 MD도 좀 잘 냈고요. RUBP하고 3P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빛이 없네. 그럼 빛이 없다는 것은 뭐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명반응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나중에 켈빈 해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읍과 니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3PG와 RUBP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이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켈빈 에러를 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루비스코가 의해서 RUBP 개수 맞출까요? 자, 두 개의 3PG. 그 다음 뭐였죠? 두 개의 13BPG. 그 다음 뭐예요? 두 개의 G3P. 그리세라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의 포도당. 근데 갖다 놓을 수가 없네.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6을 하더라. 6을 하더라. 곱하기 6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만 필요하면 되겠죠. 두 개만 필요하면 되겠지. 6니까.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G3P를 가지고 이 과정들을 하더라. 트랜스 알도레이즈, 트랜스 케토레이즈라는 어떤 7단계를 거치고 6개의 RU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가더라. 이게 켈빈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소모했어요? ATP. 몇 개 ATP? 12개. 12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12개의 NADPH 소모. 그러다 보니까 12개의 NADP 플러스. 근데 무기인산이 또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냐면 13BPG에서 첫 번째 인산기가 떨어지잖아. 그치? 12개 무기인산.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사건이? ATP. ATP. 그러다 보니까 6개 이산화탄소가 고정될 때 18개의 ATP.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1대 3.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 지금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것은 명반응을 못하죠. 그럼 명반응 못한다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ATP와 NADPH가 없다. ATP와 NADPH 없다. 즉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못하면 명반응의 산물인 ATP 없고 NADPH 없어요. 그럼 따라서 이 과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그럼 어떤 게 늘어나요? 3PG. 3PG. 그러다 보니까 3PG의 농도가 갑자기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기역과 니은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이 녀석이 3PG예요. 그럼 물론 기역과 니은 중에서 하나는 RUBP니까 얘가 RUBP예요. 근데 RUBP가 왜 줄어들까요? 당연히 이 반응을 계속 하니까. 이 반응은 지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RUBP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RUBP는 줄어듭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얘는 풀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기역과 니은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얘가 3PG라고. 얘가 RUBP예요. 왜냐면 앞에서 풀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A와 B가 각각 뭐냐? 0.003, 그 다음에 1%, 즉 각각의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예요? 0.03%? 그런데 요즘은 온실 효과 때문에 올라가서 0.04%. 그러면 0.04%에 비해서 여기는 뭐예요? 엄청 작다고.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CO2 농도가 엄청나게 작고 CO2 농도가 높다. 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A, B가 지금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다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낮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생각하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하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가 갑자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고 생각하자고. 됐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누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3PG. 그렇지? 그러면 3PG가 갑자기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면 많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이게 없어. 그럼 3PG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3PG가 줄어든다. 그럼 이거를 알았다면 3PG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증가를 했네. 증가.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작았다가 농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작았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작은 게 여기서 0.03이에요. 0.03. 0.003. 그럼 얘가 1%. 그럼 A와 B는 풀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켈빈을 해서 기억이란 건 3PG였습니다. 3PG가 13BPG 요거 말하네. 그렇죠? 3PG가 13BPG. 그럼 이때는 ATP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ATP 소모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은 RUBP다. 우리 니은은 RUBP라고 풀었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 A와 B도 풀었죠. A가 0.003 맞아요. 그 다음 스트로마의 pH가 T1일 때와 T2일 때 누가 더 높으냐를 물어봤습니다. T1일 때는 빛이 있죠. 그러면 스트로마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8까지. 그렇죠? 그러면 T2 같은 경우는 스트로마는 명반응 지금 못하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럼 pH는 더 떨어지겠지. 뭐 7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T1이 더 높고 T2는 작습니다. T1일 때가 높다. 맞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5번 같은데 왜 5번이 답인지 볼게요. 자, G3P의 농도가 얘죠. G3P. T3하고 T4일 때 그럼 T3가 아마 농도 높고 낮고 그건데 T3가 뭐예요? 농도가 낮은 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3PG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 명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많아지면 순간적으로 얘도 많아지고 얘도 많아진다고.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많아지면 결국 누구도 원쓰리 G3P도 많아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는 3PG가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G3P도 적다고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T3가 여기 있는 누가 G3P가 더 적을 거고 얘가 더 높을 거라고요. 근데 거꾸로 해놨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낮다. 따라 답은 5번. 어려웠긴 어려웠는데 하실 수 있겠죠. 네,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할게요. 자, 24시간 동안에 CO2 고정량하고 녹말 함량. 그런데 이 식물은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밤에 이산화탄소 고정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 격리인 누구? 캠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밤에는 기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픈. 낮에 기공을 클로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밤에는 명반응 못 합니다. 그렇죠? 켈빈으로 해요. 그것도 못 해요. 그래서 낮에 명반응 하고 켈빈으로 하더라 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녹말은요. 자, 낮에 광합성을 많이 해서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다가 나중에는 세포 호흡만 하다 보니까 이 녹말을 다시 어떻게 설탕 형태로 바꿔서 다른 애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더라 라는 거 됩니다. 그런데 자, CO2 고정이 여기 많다는 건 당연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실제는 이때 기공을 어떻게
좀 열었다는 소리예요, 실제는. 이때 기공이 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5시 좀 넘어가니까 결과 기공을 오픈해서 CO2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기가 저녁에 기공이 일시적으로 오픈되다 보니까 CO2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21시간까지, 21시까지 계속적으로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역시 명반응의 산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요때도 뭐 한다? 예, 켈빈이라고 명반응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옳은 거 뭐냐? 일단은 얘는 캠이었습니다.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른 거. T1에서 T1은 여기죠. CO2가 고정된 말산은 맞나요? PP 옥살소산. 예. 말산 바꾸네. 그 말산은 어디다 저장했어요? 중심 F, 그렇죠. 저장할 때가 중심 F잖아요. 엽록체에 저장하는 게 못하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기공은 T2에서가 여기는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확실하게 닫혔다는 거죠. 그렇죠? T2에서가 T1에 많이 열려 있다. 닫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닫혀 있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CO2 고정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켈빈으로 반응은 T2에서가 T2에서 켈빈으로 합니다. T1에서부터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네. T2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최초로 고정하는 효소는 그 효소가 누구예요? PP 카르복실레이즈. 얘는 특이성이 되게 높죠. 누구만 고정한다? 이산화탄소 고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로 고정 못하죠. 그냥 여기 출제자는 루비스코가 아니니 루비스코가 1차 이산화탄소 고정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넘길게요. 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각각의 스트로마, 엽록체, 외막, 틸라코이드, 내부 틸라코이드 막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예요? 외막. 그러니까 엽록체 외막이 하나 해결했고요. 니은이 뭐예요? 틸라코이드 막. 그럼 틸라코이드 막도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 디귿으로 갈까요? 디귿 뭐예요? 스트로마. 일종의 기질이죠. 그럼 남은 게 이제 틸라코이드 내분의 리얼은 루메닌 틸라코이드 내부.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서 색소가 있는 것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외막이 색소 있어요? 없죠. 얘는 색소가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내막을 표현을 안 했지만 엽록체 내막도 색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색소체 중에서 무색체가 있죠. 백색체. 그러니까 외막과 내막 다 있는데 색소가 없었던 이유는 외막과 내막은 색소가 없으니까. 틸라코이드 막만 뭐가 있어요? 색소가 있더라. 그라나 구조까지 가지면 엽록소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로틴, 크산토피, 엽록소A, 엽록소B 모두 존재를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또 당연히 틸라코이드 막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명반은 관계들이 있더라. 자, 스트로마에는 뭐 세포 구조 이야기도 하지만 70S 리보솜도 존재를 합니다. 색소체 DNA, 뭐 엽록체 DNA를 하셔도 되겠죠. DNA도 존재를 합니다. 다수가 존재해요. 그 다음 여기서 켈빈 에로가 수행됩니다. 그 다음에 명반을 하게 되면 스트로마는 pH가 어디까지? 8까지 가더라. 틸라코이드 내부는 pH가 4까지로 내려갈 수 있더라. 물론 이제 명반응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서 명반응 시 자, 그러면 자, 나는 보니까 A, B, C가 각각
하나는 CO2 고정량, 하나는 빛의 반사율, 하나는 빛의 흡수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빛의 흡수율과 반사율은 어때요? 서로 반비례겠지. 흡수를 한다면 반사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패턴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찾아내야 돼. 딱 보니까 얘하고 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녹색 파장에서는 빛을 잘 흡수를 못하죠. 식물들은. 그러니 여기가 녹색 파장이었을 거고, 그럼 나머지는 잘 흡수한다.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흡수율이 되겠지. 그럼 그 반비례가 C가 된다. 그렇죠? 빛의 반사율이 된다. 왜냐면 이 둘이는 반비례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냐? CO2 고정량이네. 그렇죠? CO2 고정량. 그래, 얘가 CO2 고정량이구나. 고정량. 특히 여기를 보시면요. 이쪽이 갑자기 레드 드랍이 일어났어요. 적색 파장에서 CO2 고정량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즉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파레드 근적외가 적색 파장이긴 한데 근적외에서 CO2 고정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관계 원만 수행하다 보니까 긴 파장인 그러면 관계 원만 한다는 것은 무슨 말? 순환적 광인산화를 했다는 소리지. 그렇죠? 순환적 광인산화만. 그럼 뭐를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ATP는 만드는데 NADPH를 못 만들잖아. 그렇죠? ATP를 만들지만 NADPH를 못 만들어. 그럼 순환적 광인산화하면 켈빈 에러가 제대로 돌겠어요? 제대로 못 돌겠지. 그치? 그러니 켈빈 에러가 제대로 안 돕니다. 그럼 켈빈 에러가 제대로 안 돈다는 소리 뭐예요? CO2 고정이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 됐나요? 그럼 어떤 보기가 나왔는지 봅시다. 옳은 거네요. 빛을 흡수하는 색소는 기억에 없습니다. 니온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의 광분해는 당연히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디귿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을에서. 그 다음 NADPH는 NADPH도 다 어디서? 스트로마 쪽에서 ATP와 NADPH를 잡고 켈빈으로 하니까 디귿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리얼은 pH가 4 정도, 디귿은 8까지 가는데 이게 최적의 조건일 때 그럼 450 나노미터가 여기인데 정말 광합성 잘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550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훨씬 더 pH 차이가 더 크겠네. 그러면은 450이 더 좋다. 그래서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C는 빛의 흡수율이 아니라 반사율입니다. 그럼 A로 바꾸든지.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너무 좀 길이가 길어서 핵심적인 거 할게요. 일단 이 실험이 암실에서 됐어요. 그럼 명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와서 물어볼 때도 이때 무슨 명반응을 통해서 NADPH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을 다 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 2, 3번 하는데 1, 2, 3번의 pH가 각각 3.8, 4.8, 5.2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ATP 생산량을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분리된 pH가 서로 다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애를 pH 38에 놓고 그리고 나서 pH 8에다 하면은 또 역시 pH 9배가 돼서 ATP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pH 8일 때 ATP 생산이 많은 여기는 서로 간의 pH 차이가 커야 되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돼요? 3.8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각각 4.8이고 5.2겠네. 그죠? 왜냐하면 pH 9배가 클 때 ATP 생산량이 많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즉 광인산화는 이거 광인산화는 일종의 뭐다? 화학 삼투 인산화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엽록체에서 빛을 줬더니만 ATP를 만들어. 근데 그 ATP는 어떻게 해서 만든 거지? 빛에너지 왜 필요했지? 빛에너지는 pH 9배를 위해서 필요했어. 그러면 우리가 빛이 없어도 pH 9배만 주더라도 ATP가 만들어질까? 네, 만들어져. 이런 거죠. 자, 옳은 것은 1번의 pH는 3.8이다. 옳은 것은 그냥 답은 1번이네. 다해서 틸라코드 내부의 양성자 농도는 자, 루멘이죠. 루멘은 pH가 어떻게 4까지도 내려가요. 그럼 4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루멘의 pH 양성자 농도를 어떻게 많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얘 농도는 2에서가 그러면 2라는 것은 4.8이고 그다음 3에서는 5점인데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2에서가 더 낮다라고 했는데 높다고 바꿔야지. 그렇죠? pH와 양성자 농도는 서로 반비례니까 1번에서 3.8이에요. ATP에 생성되는 장소는 틸라코드 내부가 아니다. 그렇죠? 어디예요? 스트로마. 스트로마. 라이 2번에서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요. 광인산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암실에 써 있으니까. 그치? 따라서 명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다가 뭐 비순환적 했다. 틀렸다고요. 순환적 했다. 틀렸다고. 그렇죠? 암실에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서 NADPH가 생성된다. 이 말을 해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명반응 못하니까 당연히 NADPH도 안 만들어져요. 선생님 근데 ATP는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건 인위적으로 해서 양성자 구별했으니까 ATP를 만들어지는데 그 ATP도 명반응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그렇죠? 따라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우리는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서 산소가 발생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루멘, 틸라코드 내부. 그렇죠? 뭐 보고 판단했다? 산소 발생하는 거. 요거 가지고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루멘, 틸라코이드 피트 후반부에 가면 다 내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가 명반하게 되면 어디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 4까지도 가는 거. 그럼 당연히 B는 뭐예요? 스트로마. 그 스트로마에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그림 속에는 없겠지만 CF0, CF1을 그렸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CF0, 얘가 CF0예요. 그럼 CF1을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돼. 이쪽에다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만 이때 ATP도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로마의 ATP, NADPH. 왜 그래야 돼요? 스트로마에서 켈빈으로 하니까. 그래서 명반응의 산물인 ATP, NADPH 스트로마 쪽에 갖다 줘야지만 켈빈으로가 진행되더라. 그 다음에 또 역시 관계 1, 관계 2를 물어볼 것 같네요. 가가 뭘 것 같아요? 2. 물의 광분해 하니까. P 얼마? 680. 그러면 나는 관계 1이겠네요. P 700. 최대 피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역에서 뭐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전자전달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전달을 막으면은 관계 2를 쓰지 못하겠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거 뭐냐? A가 스트로마였습니까? 루멘이네.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럼 B라고 바꾸든지. 자, 햄은 뭐예요? 햄기 무슨 구조? 포피린 또는 포르피린 고리 구조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의 철이에요. 철. 그런 것을 햄 구조를 합니다.
벌집 모양의 어떤 탄화수소에다가 중앙에 철을 갖고 있는 거. 그럼 햄끼를 갖고 있는 대표 녀석이 누구예요? 그치. 헤모글로빈 맞지? 헤모글로빈. 근데 우리가 보통 동물에서 많이 들고 있던 그 헤모글로빈, 척추 동물에서 물론 나중에 아직 식물 파트를 안 갔는데 식물에도 놀랍게도 헤모글로빈 있습니다. 일부가 있어. 일부. 그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시토크롬이 있다고. 시토크롬. 그러면 이 애들 말고는 햄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특히 헷갈리는 게 뭐냐? 엽록수들 있죠. 엽록수한테다가 햄끼가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햄끼 없어요. 왜 헷갈릴까요? 여기도 엽록수는 뭘 들고 있는데 포피린 고리 구조는 들고 있어. 그치? 고리 구조를 들고 있는데 얘는 중앙에 철이 아니라 뭘 들고 있어요? 마그네슘. 그치? 마그네슘 들고 있어서 우리는 햄끼라고 안 한다고. 너무 구조가 유사하다 보니까. 자, 햄은 플라스토퀴논의 구성 요소도 아닙니다. 그죠? 일단 아니고 플라스토퀴논은 프로테인이요? 지질이라고 했지. 프로테인 아니에요. 또 그 지용성인 모바일 일렉트론 캐리어 전자 운반치다라고 했던 거.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전자는 페레독신에서 관계2로 간다고요? 뭐 정확하게는 시토크롬 B6F 복합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였죠? 플라스도 시아니 그리고 관계 1이지. 관계 2는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토크롬 B6F 복합체. 물론 쭉쭉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관계 1으로 가긴 해. 근데 어쨌든 관계 2는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소리예요. 최대 흡수 파장은 가가 뭐였어요? 680. 그 다음에 나는 700이요. 그럼 680이 더 짧다는 이 문장은 맞지. 그렇죠? 그래서 A에서가 더 짧다. 오케이.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에요. 자, 5번에서 AB. 또 역시 AB가 또 나왔네. A는 원래는 4. 여기는 8. 이건 최적의 조건일 때. 근데 X를 처리한다는 것은 비순환적을 일단 막았다고. 그러면 양성자 구배에서 물의 광분해라는 건 사라진다고. 그러면 순환적만 할 거니까 1, 2, 3 중에서 NADP 그것도 안 쓸 거고 그러면 적게 4개 양성자만 되니까 pH 차이는 어떻게 더 줄어들겠지. 그치? 물의 광분해도 안 하고 하니까 따라 답은 4번. 자, 이제부터는 세포 분열입니다. 일단 뭐 7문제 다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 푸는 데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어떤 거 그렸냐면 핵심 히스톤이 있는 애들을 그렸어요. 우리 팔량체로 있었다는 그 녀석 기억나시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H2A, H2B, H3, H4 얘네들이 각각 한 쌍씩 그래서 팔량체 옥타머를 형성하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그거를 누가 감고 가더라? DNA가 2바퀴를 못 감고 가죠. 1.65바퀴를 감고 가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했던 거. 근데 염색질은 뉴클레오솜이 기본 단위죠. 그래서 여기도 핵심 히스톤이 있고 여기를 DNA가 감고 가더라.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핵심 히스톤, 코히스톤이라고 했다고요. 뉴클레오솜의 핵심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빨간색이 DNA인데 이 DNA를 뭐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링커 DNA, 연결 DNA라고 했습니다. 링커 DNA, 연결 DNA. 근데 이 링커 DNA는 누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H1이라는 연결 히스톤이 결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 H1이라는
연결 히스톤, 링커 히스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H1은 핵심 히스톤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H1이 안 붙어 있는 상태네. 그럼 H1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겠죠. H1은 녹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DNA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DNAG1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DNAG1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자 생물학 파트가 더 메인이긴 합니다. 자, DNAG1. 우리 또 제한 요소를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나 물론 이제 분자 생물학 실험이 메인이에요. 제한 요소는. 자, 제한 요소하고 DNAG1은 좀 다른 녀석이에요. DNAG1 같은 경우는 그냥 DNA가 노출되면 그냥 분해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랜덤 DNA 가수분해 효소예요. 그냥 노출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노출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때문에 보호를 안 받고 있을 때는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 염기소를 가리지 않는다 소리야. 만약 H1이었을 때는 어떻게 여기 다 공격한다는 거야. 근데 이쪽은 공격 못 한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striction 엔자임 나중에 하겠지만 뱀H원, 이코아론 이런 애들이요. 보기는 봤다 그렇죠? 들어는 봤다 그렇죠? 질문. 이 제한 요소는 원액만 있어요? 아니면 진액에도 존재해요? 아직은 어렵다 그렇지? 원액만 있어요. 나중에 분자생물학 실험 파트 할게요. 얘는요. 회문 구조를 인식하는데 일종의 뭐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합니다. 뭐 이코아론이라는 녀석은 이코아론 사이트만 인식한대. 뭐 뱀H원이라는 제한 요소는 뱀H원 사이트만 인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엔도뉴클레이즈 활성을 통해서 절단하는 녀석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만약 이 상태에서 DNAG1이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링커 DNA는 다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는다? 요 녀석만 살아남겠죠? 얘만 살아남는다. 얘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분해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NA 길이가 인간의 경우 이때 DNA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146개의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했던 거. 이 DNA가 남아있던 녀석이. 그 다음에 만약 여기다가 DNAG1을 처리했어요. 그럼 막 보호를 받았겠네? 보호를 받는데 어디가 공격 대상이 되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 요 부위가 공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출이 됐거든.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라고 한다면 얘하고 있을 때 이 부위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 돼요. 근데 물론 얘는 이제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요 상태일 때 요 DNA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0 베이스가 됩니다. 인간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일 때가 200이고 얘가 146이라는 것은 따라서 링커 DNA가 얼마란 소리예요? 54라는 소리지. 200에서 146을 빼면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링커 DNA가 길이가 54 베이스 페어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인간 위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종마다 좀 다르대요. 그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곰팡이와 생쥐, 우리 인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DNAG1을 30초,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분해할 수도 있었는데 좀 짧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오래 줬다는 거야. 그래서 오래 준 거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쥐는 200이고 얘는 171이에요. 여기가 H1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있을 때지. 왜냐 여기를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로 친다면 뭐가 나와야 돼? 20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쥐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곰팡이는 좀 다른 모양이야 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는 H1을 제거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런 모습. 그러면 DNA 조원을 2분 충분히 줬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만 이거는 같네? 그러면 정리.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곰팡이와 생지가 나왔는데 생지가 좀 쉬우니까 먼저 생지부터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200이 같았어요. 그런데 쟤는 147이래. 그러면은 링커 DNA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53이다. 맞아요? 어떻게 계산했는데 200에서 147을 뺐으니까. 맞아요? 200에서 147을 빼면 53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링커 DNA. 자,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171에서 147을 빼야 돼. 아, 이건 계산해야 되나? 얼마? 24요? 24예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링커 DNA는 길이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 조화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제한 요소도 아니에요. 그냥 랜덤 DNA 가수분의 효소예요. 생쥐세포에서 히스톤의 핵심 8량체를 구성하는 거 아까 이거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146이었나? 아, 잠깐만. 감고 있는 DNA 길이는 200베이스다. 200베이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147이네. 이거 다르네. 147이에요. 오케이. 147. 그 다음에 곰팡이하고는 서로 다르다. 그쵸? 우리는 계산도 해봤어요. 이거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 우리 siRNA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그쵸? 이거 좀 풀어볼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래도 siRNA를 잠깐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miRNA하고 항상 siRNA는 비교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miRNA, 마이크로RNA, siRNA. siRNA라는 말에서 si는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풀림이 small interference, 작은 간섭. small interference, 작은 간섭. mi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길이가 짧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진에게 존재해요? 진에게 있을 수 있죠. 원에게는 없습니다. mRNA 이런 것들은. 특히 mRNA는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얘는 별도 유전자도 있어.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진핵세포에서 핵에서 따로 전사가 필요합니다. 이 mRNA가 되게 있어요. 그럼 그때 전사를 했던 녀석은 누구예요? RNA 폴리머를 누구? 1이에요? 2이에요? 3이에요? 2에서 전사를 한다. 그러니까 2자는 M자 달린 거, mRNA, miRNA 이런 걸 전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세포 내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외래유래. 기원. 인위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기원이 서로 달라요. mRNA 아예 유전자 자체가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RNA 폴2에서 전사가 되고 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드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프라이머리 mRNA가 프리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얘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적으로 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다이서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더블 스탠드 RNA가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RISC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차근차근히 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결국 뭐가 형성된다? miRISC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miRNA와 RISC가 복합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드로사 그런 거 없습니다. 관계 안 해요. 다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걸 넣어주냐에 따라서 좀 관계를 합니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RISC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형성된다?
SI-RISC. 뭐 RISC는 리스크라고도 읽어주긴 합니다만. 그러면 자, 이 RISC는 mRNA가 붙든 siRNA가 붙든 그거 신경 안 해요. 얘네들은. 자, RISC는 두 가지 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활성과 어떤 활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헬리케이즈, 또 하나는 엔도뉴클레이즈. 그래서 얘는 헬리케이즈 활성을 갖고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엔도뉴클레이즈 활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 복합을 합니다. RISC 플레이 뭐예요?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 RNA 유도해서 침묵시켜주는, 그러니까 결국 번역을 못하거나 mRNA를 분해를 시키는 복합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 RISC가 타겟 mRNA 찾았습니다. 타겟 mRNA 결합했어요. 이것도 우리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결합했다고요? 5' UTR이요? 아니 ORF요? 3' UTR? 3' UTR에 결합한다. 이런 것도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100% 매치, 이그젝트리 매치예요? 아니면 파살 매치, 부분 매치예요? 대부분이 부분 매치예요. 물론 일부가 100%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거는 좀 드물지만 일부, 여기는 대부분의 상황.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 매치. 그치? 부분 매치. 일부는 어떻게 된다? 100% 이그젝트리 매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부분 매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리보솜의 이동을 막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중단. 그 mRNA에서 프로테인을 못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단. 누구 때문에? RISC가 엔도뉴클레이즈 활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세포질에 있었던 엑소뉴클레이즈 이런 애들이 가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분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 근데 siRS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만약 si 리스크가 타겟 mRNA에 붙으면 mRNA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어디 결합해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줄 거니까 5' UTR에 붙을 수도 있고 5RF에 붙을 수도 있고 3' UTR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다. 다양한 곳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인간이 넣어줘서 그런 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100% 매치가 많겠지. 그렇죠? 대부분은 100% 매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타겟 녀석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부분 매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사건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분 매치가 되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100% 매치가 되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같다. 그러니까 RISC는 mRNA가 붙었는지 siRNA가 붙으면 모릅니다. 자, 그러면 형광 유세포 분석기 팩스죠. Fluorescence Activating Cell Sorter라는 세포 분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X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라 했어요. 근데 유전자 X가 발현되는 유전자 X가 발현되면 암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거기서 siRNA, 그럼 siRNA를 통해서 유전자 X의 mRNA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iRNA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통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갈렸는데 대조군은 무작위적인 siRNA가 우리가 원하는 S라는 mRNA를 제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실험군인 얘만 요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험군에서는 X라는 mRNA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분해. 우리는 실험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X라는 mRNA가 없을 때 이 암세포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대조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각각의 세포의 수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세포 분열 파트에서 여기가 지금 세포당 DNA 양이거든요. 2배가 되는 여기가 무슨 식이? G2기 또는 M기가 될 수도 있겠지. 1배가 되는 여기는 뭐예요? G1기. 그럼 S기는 어디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겠지. 그렇죠? 이건 그냥 대조군이야. 그러니까 X라는 mRNA를 없애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걔는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것 같아요. 암세포니까 뭐 당연합니다. 근데 실험군을 딱 봐야지. 그럼 실험군은 S라는 mRNA가 어떻게 됐어요? 없다고. 제거된 상태예요. 그랬더니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지원기만 맞네, 그렇죠? 아, 그렇다면 S라는 mRNA가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G1에서 S로 가는 때 이 S라는 녀석은 필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G1에서 S기로 갈 때 누가 필요하더라? S라는 이 프로테인이 필요하더라. 근데 그걸 없애니까 지원기에 다 머물고 있더라. 그 다음 또 데이터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이거. 1배보다 적은 DNA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DNA가 절단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제거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DNA가 분해가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DNA가 분해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S라는 녀석은 튜머 서프레서 진이에요? 아니면 온코진이에요? 온코진이지. 왜냐면 S라는 녀석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세포 주기를 돌았잖아. 그럼 따라서 이 S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온코진이네. 아, 이 녀석이 과반연되거나 과활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돌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종양 억제 유전자요? 아니에요. 온코진입니다. 그렇죠? 온코진이에요. S는 A의 세포 주기가 G1에서 S기로 위해서 필요하더라. 맞아요. 그 다음에 염색체 절편화가 일어난 세포는 실험군에서 많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M과 T는 5번이 돼요. 자, 여기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X라는 녀석, 자 봅시다. 핵을 제거한 제노푸스가 뭘까요? 아프리카산 발톱개구리의 속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개구리라고 생각하면 돼. 개구리. 핵을 제거한 난자 추출액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자가 있는데 원래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N자리가 있을 건데 이 녀석 어떻게 빼버렸다고. 이거 말하는 거죠. 탈핵 난자예요. 탈핵 난자. 핵을 뺀 거. 거기다가 이제 뭐를 쓸 거냐. 정자 핵을 넣어줄 모양 같아요. 정자 핵을. 그렇죠? 그랬을 때 핵분열의 필수적인 또 단백질 X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프로테인 X가 핵분열에 꼭 필요한 모양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1번은 어떻게 했냐. 정자 핵은 무조건 있고 난자 추출액에서 전처리 안 했다는 것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별도의 첨가 물질도 없대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핵분열이 정상이 됐대요. 그게 이제 1번의 실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대조군이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긴 하는데 전사저해제를 처리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분열이 또 정상적으로 완성됐대.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가 2번의 경우는 또 뭐도 했다? 전사를 못하게끔 했대요. 그래도 어떻게 돼? 똑같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사 없어도 돼요. 이 소리네. 전사 없어도. 따라서 2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핵분열을 할 때 핵분열 시 전사
없어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발생 파트를 안 해서 이거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할게요. 조금. 우리 인간의 경우는 수정이 되고 나서도 전사가 필요해요. 발생 초기에. 그 나중에 합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포유류를 제외한 좀 하등하다? 걔네들 뭐 하등하다 해야 되나? 개구리나 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요. 발생 수정이 하고 나서 수정 난 후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고요. 그 세포 분열을 나날이라 합니다. 근데 나날을 할 때 초기에 뭐를 안 하냐면 전사 없어요. 번역만 합니다. 쌤, 우리 지금 분자생물학 기본 파트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전사 번역 안 하는데 전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요? mRNA가 나와야지 번역이 될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뭘까요? 이미 난자의 세포질에 뭐가 있었다? mRNA가 있었다는 거야. 즉 뭐냐? 여기에 세포질에 뭐가 mRNA가 존재를 하거든요. 누구 거? 난자 거. 그 녀석이 결과적으로 핵분열을 할 때 번역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세포질에 있는 이 mRNA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할까요? 목의 영향 유전자라고 합니다. 약간 유전 파트도 같이 들어갔지. 그렇죠? 마치 달팽이 폐각 방향에서 뭐 D라는 mRNA가 있느냐 없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때 그 D라는 mRNA가 번역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물론 얘네들도요 후기 때는 다 필요합니다. 후기 때는.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그러나 포유류는 좀 달라요. 포유류는 나날 초기부터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합자 핵에서부터 전사를 하고 번역도 해요. 그러나 좀 하등하다고 할게요. 하등한 애들은 발생 초기 때 목의 영양 유전자가 되게 많이 관여하고 그럼 우리 인간은요. 목의 영양 유전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2번까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3번 갈게요. S를 mRNA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난자 속에 있는 S랑 mRNA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뺐대. 그러고 나서 첨가물질 없는데 핵분열이 시작되지 않았대요. 이게 결정이네. 그렇죠? 뭐를 없애니까 S란 mRNA가 없으니까 안 된대. 그럼 S란 mRNA는 핵분열을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몇 번을 통해서 3번을 통해서 난자에 X라는 mRNA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 핵분열이 안 됩니다. 그럼 X라는 녀석은 핵분열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녀석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역시 또 위쪽하고 똑같아. 그럼 얘는 제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핵분열이 정상적으로 완성됐대. 뭐지? 다시 추가로 넣어줬대. 확실하네. S란 mRNA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괜찮다. 결국 X란 mRNA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없앴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형된 S,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녀석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변형된 녀석이 뭘 해줬냐? 핵분열이 염색체 분리 단계까지만 진행이 된대요. 그러면 5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피트나 MD가 이런 추론식이 좀 많습니다. 근데 편입은 추론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이런 해석을 못하겠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편입은. 선생님 저는 이게 더 편한데 그렇다면 피트와 MD 때 오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고. 자, 그러면은 뭐가 변형된 X라는 mRNA를 통해서는 뭐까지는 하는 거예요. 염색체 분리 단계까지만 진행된다는 소리는 염색질이 응축을 유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소리지. 그러나 분리하는 데는 얘가 관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분리가 안 되네.
그렇다면 아마도 뭐 후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중단이 된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기억력 1번에서 핵분열에 필요한 X는 정자 핵에서 아니죠. 난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틀렸습니다. 1번에서 난자 추출액에 단백질 합성 저해제를 처리하면 그러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 잘했어요. 이게 목의 영양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5번에서 변형된 X는 염색체 응축을 유도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유도합니다. 유도하죠. 따라 답은 2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무리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유전 파트인데 유전 파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유전 파트 때는 제가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풀어만 되면 돼. 맞잖아요. 식 쓰고 풀면 되니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